여러분 안녕하세요. 쌈장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글쓰기의 기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심화편으로 매체의 차이와 리드미컬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도 그리기.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는 그것을 개요라고 하고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 작업과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간추려서 쓰는 게 개요일까요? 아닙니다. 개요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구조물이니까요. 전체 써야 할 글을 고려해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뭔가를 주장하는 글을 쓴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글을 쓰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노래를 작곡할 때 A 파트, B 파트, 후렴 파트 그런 게 있잖아요. 글을 쓸 때 개요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을 얘기하고 그 사실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하고 본질을 이야기하고 외부의 사례나 방법론을 말해서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5단계가 있죠. A는 B이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라는 3단 논법이 성립되는 거예요. 어떤 동물을 처음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부리는 이런 모양이고 눈은 이런 모양이고 날개는 이런 모양이고 다리는 어떻고 이런 게 다 눈에 들어오겠죠. 이런 거 종합해 보니까 이거는 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나는 동물을 한번 보자. 참새, 독수리, 저새 이런 거 이렇게 사례를 보면 이 처음 보는 동물은 새다 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여러분이 개요를 쓴다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5문장으로 써보세요. 좀 긴 글을 쓴다고 하면 여기에 많은 것들이 첨가될 수 있겠죠. 분석 부분과 사례 방법론 부분에서 하위 소제목을 세부적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1단계에서 내용이 많아지면 서두가 길어져서 보는 사람이 지루하겠죠. 5단계에서 내용이 많아지면 결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리병 모양의 구조가 됩니다. 이런 식의 개요는 책을 쓸 때 목차를 구성할 때도 유용합니다. 매체에 따라 다른 단락 나누기. 매체에 따라서 우리가 글을 다르게 인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똑같은 글도 어떤 매체를 통해 접하냐에 따라서 좀 더 쉽게 읽히거나 좀 더 어렵게 읽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의 어느 페이지입니다. 한 단락이 대략 8줄에서 10줄 정도 됩니다. 같은 글을 블로그에 써봤습니다. PC를 통해 보면 5줄입니다. 또 이것을 스마트폰을 통해 보면 11줄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가로로 페이지를 넘기기 때문에 단락이 길어도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온라인 매체의 글은 스크롤바를 내리기 때문에 단락이 길면 호흡이 길어지고 늘어지게 됩니다. 같은 글도 좀 더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쓴다고 하면 한 단락을 3줄에서 5줄 정도로 잘라야 되겠죠. 똑같은 글도 어느 매체를 통해 접하냐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르고 그런 매체의 특성을 생각해서 독자가 읽기 쉽게 단락을 나눠주는 것도 글을 쓰는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콘텐츠의 본질은 긴장과 이완입니다. 모든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이 점을 고민하고 있어요. 영화에서도 긴장 요소가 없으면 재미가 없고 이완이 없으면 다 보고 나서도 뭔가 찜찜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도 긴장과 이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장의 리듬입니다. 음악에서 나오는 그 리듬 맞습니다. 그래서 리듬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문장 파괴, 어순 파괴. 내 생각을 명확하게 글로 표현하는 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독자가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오히려 문장을 파괴해야 합니다. 어순이 바뀌어도 의미는 통하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의미가 다 통하잖아요. 만약에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쿵이라고 하고 어순이 바뀌거나 서술어로 마무리 못하는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딱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섞어서 쿵쿵따 쿵쿵따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장에도 단문과 복문이 있죠. 짧은 단문과 긴 복문을 적절히 섞어서 리듬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독자에게 말을 걸어보자. 글을 이어나가는 중간에 글을 읽는 독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 중에 선생님이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 경우 있죠. 그럴 때 학생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갑자기 나한테 질문이 넘어올지도 모르니까요. 유튜브에서도 유튜버가 시청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예, 절 사랑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글을 쓸 때도 내 이야기 밖에 있는 독자에게 적절히 말을 걸어보세요. 긴장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칭되는 표현 짝짓기. 리듬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대칭이 되는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합니다. 왜 랩을 할 때 라임을 넣는 거가 같죠? 동음 이의어나 비슷한 발음에 상반된 개념을 넣는 겁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하면 그야말로 명언이 탄생합니다. 예전에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가 혼자 왔나? 명언의 달인이었어요. 3등은 괜찮다. 3류는 안 된다. 음악은 발명이 아닌 발견이다. 긴장하는 사람은 지고 설레는 사람은 이긴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항상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가 대칭이 되죠? 이 대칭이 되는 표현 때문에 리듬이 있으면서도 그 의미가 깊어집니다. 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또 딴소리! 리쌍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이렇게 여자와 남자가 대칭을 이루고 있죠. 자, 노래 가사도 그렇습니다. 태양은 뜨거운데 네 맘은 얼어있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우리는 변해있네. 대칭을 이루면서 그 리듬감도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에서 거북이 우구에이 사범님이 이런 말을 한 장면이 있어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이렇게 개념이 대칭을 이루면서 철학적인 깊이와 함께 리듬감을 줍니다. 마침표보다는 쉼표가 더 중요하다. 마침표는 찍기가 쉽죠. 문장의 마지막에 찍으면 되니까요. 쉼표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그 리듬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리듬을 살린다는 것은 랩의 가사를 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린 300만 원짜리 중고차로 함께 어디든 다녔지 난 부럽지 않게. 이렇게 랩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가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책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쉼표가 들어가겠죠. 쉼표를 넣으면 이렇게 느낌이 달라집니다. 보는 사람도 이 쉼표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 리듬이 느껴지는 거예요. 글은 음악이다. 리듬으로 독자의 시간을 훔쳐라. 글의 리듬이 빨라지면 독자가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글의 리듬이 느려지면 독자가 읽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 리듬을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이것은 독자하고 밀당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글의 리듬을 제어할 수 있는 작가는 독자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스토리의 내용이 별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이렇게 리듬감 있게 글을 쓰면은 더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리드미컬 글쓰기는 문장 파괴, 어순 파괴, 독자에게 말을 걸어보자, 대칭이 되는 표현 짝짓기, 마침표보다는 쉼표가 더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기초편에서 배운 내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이게 기반이 돼야 됩니다. 내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도 못하는데 문장 파괴, 어순 파괴, 대칭이 되는 표현 짝짓기, 이거를 먼저 하면은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 즐거우면 글을 읽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글쓰기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상 쌈장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